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왜 계속 바꾸었느냐가 핵심 의혹입니다. 이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것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추 의원은 부인하고 있죠.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적시했습니다. 표결 방해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CCTV를 두고도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하면서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최순 씨는 본인이 체포영장,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하자 자기 발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최순 씨는 이 강단이었고 마치 기계가 약하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기계가 아주 높아서 그런 법원이나 검찰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세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가서 CCTV와 바디캠, 교도관들이 달고 있던 바디캠까지 영상을 봤죠. 그 본 영상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강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검사 해봤느냐? 좀 반말까지 좀 섞어가지고 내가 검사 한 27년 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이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했다, 인권을 침해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럼 현장을 좀 보자. 그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었고, 결국은 공개하는 것은 어려우니 법사위원들이 가서 그 장면만 보는 것으로 의결해서 갔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인데 결국은 어떤 위해를 가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교도관이나 그 특검 관계자들이 호소하고 읍소하고 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었고 또 그 임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27년 검사했는데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압적이고 반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그 물리력을 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은 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강제로 구인, 체포영장에는 강제로 구인을 하겠다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까? 강제로 구인을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 번째 의자를 통째로 해서 들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그랬죠. 영상을 보고도 하나의 어떤 그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툭 친 것도 폭행으로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특검에서 강제로 연행을 해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것을 두고 특검이 뭐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비판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의 감정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고민이 특검에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최소한 한두 번 정도의 시도는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선생님, 일단 대리인단에서는 망신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가서 봤으면은
좀 더 균형 잡힌 그 영상의 모습, 그나마 좀 객관적인 모습이 좀 묘사가 됐을 텐데 국민의힘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얘기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상을 비공개로 보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이 법사 이제 위에서 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고 또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보는 것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가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저는 어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아니나 다를까 막 말을 쏟아내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저는 100% 사실일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지금 탄핵 소추되고 새로운 정부가 좀 출범된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걸 얻으려 하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그런 체포가 불응이 됐습니다만 예. 8월 1일과 이제 8월 7일에 체포가 결국은 영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예.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거는 그런 거겠죠. 수의를 입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왜냐하면은 체포가 집행이 됐다고 하면 결국 수의를 입은 상황에서 이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이런 모습이 영상에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결국은 그런 그 망신주기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수의 입은 모습을 공개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제 비공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19초 정도의 영상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수의 입은 모습이 지금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데 따른 예. 외교적 망신 그리고 국격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과연 민주당 뭐 지지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개딸들 이런 분들은 윤 대통령의 수의 입은 모습 보고 아마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비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는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공개 드립니다. 여부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바로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검토 뭐 신중히 판단하겠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등의 이유 등도 있었고 혹은 사실 오히려 너무 추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또 대통령까지 했던 분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먼저 임재희 변호사님, 이게 공개 정치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공개하자 말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서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은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것을 국민들에게까지 공개하자라는 절차를 취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은 구치소나 법무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공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을 권리 역시도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결국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는 이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알만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공개에 따라 침해되는 이익,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명예 이런 측면을 비교 형량해서 어떤 쪽이 더 우위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그 신분 이 부분이 뭐 문제된다기보다는 이것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지금 이미 의원들이
열람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전원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 무리한 체포였는지 무리한 집행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다른 제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열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그러니까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구치소, 법무부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히려요, 국민의힘에서 공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브리핑의 내용이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인권 침해한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면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예. 본인들이 가서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공개하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공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될 것이기 저는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봐요. 예. 정치적 공격이죠. 속옷 차림으로 있는 아까 이제 수의 차림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수의 차림 공개되는 것 우리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이 공개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창피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분의 인격, 인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국회에서 아무리 의결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공개하기가 어려우니 마치 뭐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당국이 예.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저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 예. 근데 실제 속옷만 입고 저항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현장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수준 낮은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상황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이후로 영치금이 무려 3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보고는 거의 눈물 날 지경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대요. 독방인데 너무 열악하고 심지어 책상 테이블도 없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임조협에서 영치금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개인이 영치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어서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그런데 더 입금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영치금을 입금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환기 씨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 이렇게 영치금 입금을 좀 독려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영치금 입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도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만 영치금으로서 보관이 되고 예. 그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 금액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금품 이제 관리 지침에 따라서 초과하는 금액도 교도소장의 허락이 있으면 예. 외부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치금을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령 변호사 수임료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리 지침에 보면은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액수 상한 400만 원 그리고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런 액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 계좌를 통해 관리를 한다거나 외부로 이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느냐 그 부분은 실무상으로는 좀 의문점이 남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것을 변호사비로 쓰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든 예. 이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주의 의원께서 이렇게 영치금이 억 단위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 중에서 그윤 대통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지지자들이 보내는 그런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억 단위가 사실 드물긴 합니다만 예. 조국 대표의 부인이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2억 4천만 원 정도의 영치금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지지자 그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분들도 다 지지의 의미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분들이 무슨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니시겠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연민이 있을 수 있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지금 이렇게 영어에 갇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연민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3억이라는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좀 상당히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또 임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이제 넘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체를 합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은 이거는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교정 당국에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요한 그런 변호사비로 지금 뭐 쓰고 이렇게 사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그러니까 계엄 당시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민의힘 반응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을 했습니다. 조원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정원석 원내대표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꺼진 줄 알고 약간 좀 비속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임재일 변호사님, 오늘 구속영장을 보니까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 혐의가? 결국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면서 네.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의총 장소를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이 바꿔가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합의가 있었고 이렇게 이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이 압수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다라는 그 혐의가 적시된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 방조였죠.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취지였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이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했고 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라고 특검 측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책임을 지는 것만큼 예. 못지않게 정치적 무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국민의힘의 처지가 내란과 관련된 정당으로 자칫 잘못하면 정당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 인사들도 걱정이 제일 커 보이는데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지 않았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몇몇 분들은 와 계신데 왜 다른 분들은 안 오시냐. 빨리. 당시 본회의장 안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안 오시냐. 그리고 저는 실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도 했어요. 오시죠. 이거는 해제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 당사로 모이라는데 예. 그러면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던 분들도 다시 또 당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그 150명에 해당되는 그 인원을 못 모이게 하기 위한 예. 그러한 그 일종의 대통령실과의 짜고 치는 이런 행위였다라고 하면 그 저는 주요 종사자로서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사무처 직원은 무슨 죄냐 그러는데 이제 원내대표실에 행정요원으로 파견된 분들이 그 정당 사무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엄이 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 시대의 계엄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뭐 강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 이전에 스스로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백이면 결백하다라는 증거들을 보이시든지 실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1시간이라도 빨리 반성을 하는 것이 이 사태의 여진을 최소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드러난 거는 전 의원님 일단 그 의총의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이 변경하는 것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추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 추경호 전 대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네. 뭐 의혹밖에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만 내란 그 주요 종사자로 그렇게 압수의 영장이 써 있다고 하면 아마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예,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비상계엄을 하던 날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또 소집을 해서 참여를 한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방조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예. 했죠. 그런데 이 행위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뭐 추경호 대표는 뭐 계엄에 대해서 공모를 했겠습니까? 어떤 계엄의 어떠한 그런 어떻게 그날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계엄 주요 종사자라는 것은 계엄이 어떻게 그날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 주요 종사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방해하자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주요 임무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물론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특검이 정말 정치적 수사를 해도 심하게 한다.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럼, 특검이 예. 보기 나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금 오늘의 그 압수수색이 물론 한 번 정도는 뭐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러한 그 표결 방해 의혹을 제기를 했고 또 뭐 내란 특검에서 당연히 어떠한 그 수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 지금 확장식의 수사를 좀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것이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도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송원석 대표가 굉장히 저 화가 많이 나신 격노한 상황인데 뭐 만에 하나 오늘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라면 예. 그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특검에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임재 변호사 이건 어때? 지금 특검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단순히 통화를 했다. 그래서 서로의 통화 목록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어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강력한 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문자 메시지 형태, 글로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자료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통화 내역만을 가지고서 혐의를 입증을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만 대상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수가 많아요. 워낙. 이게 지금 계속 확장되는 형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련된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되고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참고인 조사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현재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정황상으로는 추경호 대표가 처음에는 본청에서 의총을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어떤 그 통화를 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당연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계엄을 백지화시키지 않게끔 하고 이것만 되면 그 나머지 이 계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원식 의장이 방망이를 10분만 늦게 두들겼어도 바로 본청 앞까지 그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서 본청도 장악될 수가 있었어요. 그날의 그런 숨가쁜 과정들을 생각하면 정황 증거는 분명한데 정황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찾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관련된 의원님들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나토 목걸이를 줬다고 이제 한 서희건설의 회장과 사위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임 박정훈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목걸이 포함해 장신구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랑 맞사위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뭐 혐의야 저희가 전 시간에 다 다뤘으니까 모습을 임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봉관 회장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박성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들고 들어가서 좀 상반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상반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일단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고 지금 사실상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아니었지만 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심증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게 그 자수서인데 아마도 이제 이봉관 회장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할 때
어떤 건강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미 자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에 반해서 박성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쨌든 어떤 금품을 제공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네. 본인의 관직에 대한 대가로서 그런 금품이 오갔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는 되고 있지만 적어도 몰랐다 내지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대응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박성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검찰 출석하는데 음료 들고 가는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사실 여유가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검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도 이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뭐 긴장이 덜 됐으려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뭐 당당하다. 본인은 뭐 다 얘기할 수 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추나대전이라고 언론이 붙이는 게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인데 오늘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의사 진행 진행 발언은 그러면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이제 보임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6선의 상임위 위원장과 5선의 간사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글쎄요. 전 의원님 먼저요. 나경원 의원을 투입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입을 했을까요? 국민의힘이 전투력 이런 거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보임된 것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법사회의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법사위원들이 예. 이구동성으로 좀 나경원 의원님이 대책을 논의했군요. 예,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워크숍에서 또 나경원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법사위 간사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추미애 위원장이 워낙 선수도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응하려면은 나경원 의원 정도는 돼야 된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할 선수는 아니죠. 이제 주로 어떤 그런 그 상임위원장은 뭐 3선? 재선 삼선 위원 중에 정도죠. 하는 경우도 예. 있고요. 뭐 3선, 주로 3선, 뭐 아니면 재선이나 4선 의원들이 하는데 예.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6선이고 뭐 국회의장에 좀 상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셨던 분이죠. 너무 이 격이 이제 본인의 이 위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작은 옷을 이제 입으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님이 5선에 여성으로서는 최다선 이제 의원이시고 그렇죠.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 그렇게 법사위에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맡으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간사 보임을 안 해주시는 게 저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사 부임이 안 됐죠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좀 설전이 오가다가 지금 또 정회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제왕적 법사위원장이셨는데 그때도 보통은 다 여야 간사 그 의결을 흔쾌히 하는데 그때도 유상범 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대한 의결을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애를 먹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추미애 그 신임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그 올해 이제 그 법사위가 제왕적인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예. 진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모습을 또 다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감도 많이 듭니다. 이 대목은 보 의원님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실까. 저도 참 두렵기도 하고 이번 추석 때 지역에서 야단 많이 맞겠다 이런 걱정을 좀 예. 합니다.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상을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법사위원장과 또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 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일 때는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그 법사위라는 공간은 그 정치적 창과 방패 역할을 예. 하다가 그것이 이제 계엄 또 내란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충돌의 강도는 더 세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 현실 자체가 안타깝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이번에 그 내란의 여진을 빨리 정리하는 것, 비상계엄의 여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지 않는 선임하지 않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특검 연장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의제로 여야 합의로 올려야 되는데 간사 선임권 그다음에 특검 연장법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릴 때 특검 연장법에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제 직권을 발동해서 어떤 것들은 내 직권으로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편리한 사고일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관례일 수도 있고 인사에 관한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으로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는 인사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가 사실상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그 나경원 간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득볼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관례상 현재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해결되겠죠 뭐. 또 하나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했어, 뭘 했어? 이런 식으로.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조선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말라고 하시네요. 조선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정치권에서 저런 모습 왕왕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 보기에는 일단 초선을 약간 좀 낮춰보는 건 있죠. 낮춰보는 거는 옛날 시각이고요. 요즘에는 초선분들이 더 무서워요.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 양 당을 봐요.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면 초선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그 나경원 의원님이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는 초선 그러면 이제 막 병아리. 그 바깥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 출신이고 어디 나름대로 존경받는 인사인데 국회에서 초선이 되면 이제 재선한테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선 재선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국회 문화, 정치 문화에 대한 적응을 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 오랫동안 봤지만 오늘 아까 그 발언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나 말투가 단호하네요. 굉장히 화를 안 내시는 편이고 그런데 오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사위 상황을 전부를 본 거는 아니라서 예. 상황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발단은 결국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 왜 간사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정하는 것을 의결을 하는 것이지. 예. 그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민주당이 지정하는 건가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뜩천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비난의 또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그 각각의 당에 대한 자율성을 지금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발단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은 해줘야 되는 예. 그러한 법사위 간사 선임 의결을 안 해주다 보니 예. 결국은 저렇게 고성이 가는 또다시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나경원 의원의 저 발언으로 파행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위원장이 전략에 성공한 것 같아요. 나경원 그 국민의힘 그 간사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해주고 싶어 했는데 예. 파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바람에 지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는 뭐 오늘의 전략은 맞아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 의원은 사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죠. 예. 이제 보기에는 이제 그 박은정 의원이 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나경원 의원에게 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21대 법사위도 사실 굉장히 전투장이었습니다만 예. 상대 의원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는 저희는 그때는 무언의 룰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상대 의원이 뭐 저보다 뭐 선수가 높은 의원이든 같은 초선이든 간에 예. 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묵시적인 그러한 존중의 의사로 법사위가 진행이 됐는데 예.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뭐 손가락질은 뭐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없어진 그런 국회 모습에 최전선의 법사위가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렇게 발언을 한 그 상황은 전후관계를 보고 해야지 예. 일방적으로 한 명만 사과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 명이 싸우더라도 서로 사과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은정 의원의 발언에 어떤 그런 그 모독적인 발언이랄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박은정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만 사과해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박은정 의원이 어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무슨 모독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과 나경원 의원의 항의에 대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뭐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딱 이제 불이 예. 붙은 건데요. 저 전체가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될 때만 의제로 올라오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 연장법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야지 간사 부분 같이 올린다. 이제 이렇게 지렛대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으니까 이게 급해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마치 이제 중요한 일은 뒤로 제껴지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것 마냥 보여지는데 본질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든 말든 법사위 운영하는 데에서는 뭐 아무런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 게 이제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변 동료들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간사 자리를 맡았다라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간곡히 요청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취한 거가 아니고 자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 예.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추미애 의원이나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이거 복귀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구준지를 떠맡은 거, 너무 책임감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뭐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낼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재선이라고 하지만 보궐선거로 와서 초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지금 전체 한 4년 정도밖에는 실제 4년이 뭡니까? 3년밖에는 의원 활동을 경험을 못한 건데 그만큼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이 엿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아니, 나경원 의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 경험이 짧은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이제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전국에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본인에게도 않는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간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리더십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서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관계가 어떨까요? 한번 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티나게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준석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신당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지칭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히려 티나는 행동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이거 전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받았을 때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 전 대표보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장동혁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왔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 같이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한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인연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사이에서는 뭐 서로 뭐 예전에 뭐 그런 뭐 안 좋은 일이었달지 뭐 아니면은 뭐 감정이랄지 이런 것은 저는 없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당면까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합당이랄지 아니면은 연대 뭐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당의 뭐 연대나 더 나아가서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청도에서 몇 안 되는 용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장동혁 대표를 얘기했어요. 충청도 지역구시니까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우리 충남의 11개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이 3석이고 나머지 8석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교묘하게도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제 의원에서 지방선거 나오면서 그 빈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서천 보령 그 지역구를 가지고 김태흠
현 도지사와 장동혁 의원이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다음번 공천 경쟁에서 실제 김태흠 도지사는 지역에 여러 뿌리가 좀 깊은데 상대적으로 장동혁 의원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 충청 내부에서는 관심거리였었는데 예. 체급이 딸렸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체급이 확 올라간 것이죠. 예. 그래서 보령 서천을 두고 보수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김태흠 현 도지사와 장동혁 대표의 그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그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해 보이고요. 현재 뭐 이분들을 두고 뭐 용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충청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짧게. 장동혁 의원이 또 당대표라는 큰 자리에 또 올랐고 예.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선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대권 있다.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내일 중국 전승절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방중 동향 등 최근 북한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방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9월 1일 오후 전용 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9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하였으며 금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토할 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초에 예상은 한 4시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시간. 아직까지 지금 속보가 안 나오는 걸 봐서 도착은 안 한 것 같은데 국정원은 오후 늦게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밤에 올까요? 시점이? 그렇죠. 이제 이 북한의 보도,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보면 아마 어제 오후 한 4시 정도 평양을 출발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한 3시 정도 국경선을 통과해가지고 단동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단동에서 한 50km 시속 이렇게 달린다면 베이징은 적어도 한 오후 한 3시 전후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도착돼야 되죠.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착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도착된데 중국에서 워낙 이 보도 통제 이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보도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언론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 애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드는 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열차를 꼭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열차가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뭐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보다도 오히려 그 열차를 타고 국내에서도 현지지도를 많이 다녔고 또 그리고 이 국제 특히 뭐 2019년에 하노이 간다든지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갈 때 주로 열차를 많이 이용했죠. 그것은 첫 번째는 편리성이고 두 번째는 아마 비행기보다도 열차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은 그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일명 태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의료 시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달려가는 G소잖아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익숙해 있고 또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신의주 국경선을 넘어 단동에 도착하면은 곧장 아마 소위 말해서 앞에 끌고 가는 이것은 둥펑이라 해가지고 아마 중국 당 중앙위원회에
에서 관리 운영하는 네. 여기에 주로 집중되는 아마 그 차량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도 아마 북한이 다 감안하고 예. 그 감안의 연장선에서 볼 때 적어도 중국 지역에 들어오면은 중국이 상당 부분 경비에 예.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경호와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주민에게 보도한 시기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보도를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외국 여행, 다시 정상 외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와 관련되는 정확한 그 일종의 형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좀 시간 지나서 보도하고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또는 당일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뭐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의 그 보도 정황을 볼 때는 그만큼 그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며칠 전에는 그 이 한경도의 낙원 소위 말해서 그 이 양식소 예. 사업소로 단 이건 민생과 관련되겠죠. 또 최근에는 미사일 연구소 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밤낮으로 국방과 민생 경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또 이 나라와 주민들을 위해서 외교를 하러 간다. 예. 이러한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일찍이 보도하는 경향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요. 동행한 인사들이 누구냐도 관심인데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김주애가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거는 리설주, 김여정은 동행 가능성이 있지만 딸인 주애는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지만 일단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이런 정보 보고 보면은 최선희는 아마 그 북러 회담용이 아니겠느냐. 예, 실무자니까. 그렇죠. 그다음 제 김성남은 북한에서 당 국제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당대당의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시에는 이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대동해 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이번 방중에 있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의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협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김여정은 그 지금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고 또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그 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 상태에서 의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 경험을 생각해 가지고 김여정은 의전과 또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선전 담당 네. 이러한 용도로서 가는 것 같고 리설주가 만약에 동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설주는 아마 그 지금 이제 내일 전성절 80주년 기념식 전에 지금 이제 그 상하이에서 상하 협력기구 또 지금 정상들의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부분 정상들이 소위 부부 동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객을 맞추는 있고 아무리 객을 맞춘다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부부 동반 초청 안 하면 못 가겠죠. 아마 그렇죠. 중국도 아마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 초청했기 때문에 이설주가 동행하고 김주애 부분은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행했을 때의 이점, 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뭐 이점 이런 걸 생각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김여정이를 만약 그 김주애를 만약에 데리고 가면은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다. 어떤 소식? 특히 예.
김주애는 아직까지 후계자로 내정을 내세우기에는 이르다. 직접도 없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김주애를 데려가면은 이 중국을 비롯한 참여국 언론과 서방 언론들이 이 지금 저 빨리 이렇게 후계자로 내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이 시선 집중이 중국의 전선 이 기념 행사가 아니고 김주애의 방점을 두면은 주최국인 중국에도 상당 부분 좀 뭐랄까 결례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결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김주애가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과거에 김정일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을 이제 뭐 이른바 신고식 정도로 중국을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계자 만약에 김정은이 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한다면 언젠가는 중국에 데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이 김정일 위원장도 그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 예. 방문한 사실이 있고 또 후계자가 공식화된 이후에는 단독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주애는 아직 어리고 예. 직책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후계자 운운하면서 데려갔을 경우에 예. 상당히 오히려 손실이 크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 판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빈 방문 이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데려가서 소개를 시키는 예.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행에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 그리고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김일성 주석과 행보가 조금 더 공통점이 많다는 좀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 전문가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여기에 대한 모든 따라하기. 초기부터 좀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러닝 바람에 뭐 밀짚 모자를 쓴다든지 또는 인민복을 자주 입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 방중 이런 동선 이런 부분도 할아버지를 상당히 따라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의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내일 전성기념 행사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옆에 예. 또 다른 옆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다면은 과거 할아버지 1959년도죠. 예. 59년도에 보면은 중국의 이 국가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아마 그런 정주년에 그 당시에 후르시초프라든지 또는 김일성 주석을 초청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측에서 이 모 대통령의 지금 거리에는 중국의 고위급이 또는 원로들이 앉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김일성 주석이 배치될 수 있었죠. 있고 예. 또 앉아 이 왼쪽 옆이랄까요. 여기는 그 당시에 구소련 예. 서기장인 후르시초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되돌아보면은 이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도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이것이 어찌 보면은 1959년 할아버지 시기를 다시 재현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59년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조금 마오쩌둥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푸틴 러시아에서 이제 크렘린궁 발표하면 시진핑 주석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고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이런 의석 배치도 상당히 신경 쓰는 거잖아요, 의전에서. 그렇죠. 북한은 이 지도자와 국가의 일체성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하면은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고 북한 또한 소위 말해 북한에서는 국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고 높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또 하나요.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 일부 외신에서는 베이징에 열차가 좀 보인다 정도의 수준의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착을 하게 되면
어딘가 묵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어대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빈들 만든.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묵는 장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중국의 영빈관이 일종의 조대, 예. 다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는 대부분 거기에 다 그랬죠. 묵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수장들이 상당부 오기 때문에 그 이 조대 한 군데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텔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의 영빈관 이런 것을 활용할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조대에서 묵으면 가서 좋겠지만 예. 그러나 중국의 입장 사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북한 대사관 그리고 예. 주중 북한 대사관 여기에서도 묵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뭐 이 주중 북한 대사관 예. 묵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격려하는 예. 그 정도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했다는 속보입니다. 일단 베이징역을 다 지금 봉쇄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가 들어오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5시 지금 넘어가는 시각이면은 이제 한 20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일단 베이징역에 도착을 해서 일단 여정 1박은 해야 되니까 어딘가 숙소에서 일단은 주중대사관이라든가 뭐 열차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걸 이제 체제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뭐 침 한 방울, 담배꽁초 이런 거 다 수고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게 노출이 될까봐 그러는 겁니까? 외국에? 특히 뭐 정보 당국에서 하는 일이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적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상대하는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리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소변기라든지 이까지도 다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모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보여지고 예. 특히나 지금은 이제 조금 앞에 뭐 3시에 도착한 것인지 아니면 5시에 도착한 것이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도 그렇죠. 알려진 게 5시니까. 그렇죠. 예,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도 아마 지금 이제 베이징에 도착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어디 그 뭐 기업사라든지 또는 관람할 곳이 안 간다면은 예. 아마 그 이 북러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북러 정상회담이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이 뭐 러시아에서도 그 이 북중 북러 정상회담 한다는 그런 일단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은 이 푸틴 대통령은 내일 그 이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동방경제 포럼을 맞아요. 개최하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면 시간이 오늘밖에 김정은 위원장을 없다. 만날 시간이 좀 여유로운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좀 바쁘게 예.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 북중 정상회담 내일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막루에天安문 막루에 새 정상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3자 정상회담은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이 북중러 삼국 정상회담 가능성 상당히 낮다. 예. 지금까지 징후로 봤을 때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어제라든지 동행 인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 기타 이런 것이 사전에 전부 다 그 이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동행 인물로 볼 때 삼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 봤을 때 외형상으로 그 이 북중러 삼국 연대 모습은 보여주고 하지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에게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진 포즈만 취하고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예.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번 계기로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보고 있었잖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번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력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뭘 할까요? 지원일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경제 부분에 특히 이 2019년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한 데 부분 이 부분이 코로나 이해 가지고 전혀 이행이 되지 못구나 중단된 상황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 복원하는 것이 그 복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이 대규모 대북 지원입니다. 예. 그런 거 볼 때 아마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자신의 국제적인 이미지 위상뿐만 아니고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도 많이 챙기는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국에는 경제 방점이 찍혀 있을 거란 말씀.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ICBM 관련 연구소를 들러가지고 역시 이번에 회담의 의제는 뭐 핵이라든가 무기, 안보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니냐는 좀 해석도 있었거든요. 결국엔 경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북중 간의 경제를 보고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사일 연구소에 현지 지도한 것은 아마 이 북한의 ICBM 핵 능력 이것이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뿐만 아니고 상당 부분 위력도 가지고 있다. 그 하나. 또 하나는 그 북한이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만큼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충분한 핵 강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북중러 삼국 정상이 나란히 앉더라도 북한이 여기 대해서 한 치라도 밑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화성포 20여년 운영을 하면서 미사일 연구소 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냈다. 다시 말해서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것은 북한 내부용이 아니고 대외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지 지도에 대해 가지고 노동신문에 게재했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또 대내용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했기 때문에 대외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베이징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전승절 열병식이 있고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단 속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평상시 되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가뭄 때문에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하고 있다니 계획에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만 3천여 수용가에 대해 배량기 75%를 조절할 것을 전면 시행합니다. 전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릉의 가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조금 비판이 있었어요. 강릉시장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질문의 의도 그리고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왔으니 때를 한번 써본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 회의에서 김 시장이 이번과 같은 가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 저류댐을 증설을 하고 또 정수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업에 국비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김 시장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예. 이제 한번 국비를 요청을 해봤다. 이제 이런 걸 자신이 직접 밝힌 거죠. 이제 표현 자체도 때를 써봤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가뭄 상황이 심각한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제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릉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죠.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대답을 못했다. 갑자기 어떤 질문이 툭툭툭 던져지면 그 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걸 답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피해, 역으로 도움이 아니라 피해로 올 수 있. 당이 다른데 이렇게 옹호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강 시장도 지난달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타운홀 미팅 때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때 이 대통령이 기대가 너무 컸나? 뭐 결론만 말하라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제 이런 반응을 보고 당시에 이 강 시장이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후일담까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본인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습 질문은 방송을 직업으로 하는 저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기습 질문. 네, 이게 제가 하는 기습 질문. 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와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 아는 것만큼 말이 나올지 않을 때가 많아서 참 속상한데 그렇다고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에 이제 가뭄 상황이 심각해서 애 키우는 가정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팁 공유하는 정보 같은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 사실 이제 지난달 30일에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그랬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물을 아끼고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 일명 이제 꿀팁, 절수 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맘카페에 물 아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6살 아이랑 함께 소변 보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소변 때에 맞춰서 엄마가 어른은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았다 이제 볼일을 본다는 거죠. 팁도 얻어가고 함께 웃어보아요 이런 내용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뭐 팁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 제습기 돌리면 제습기 안에 물 생기잖아요. 그걸로 화장실 청소했다, 화분에 물 줬다, 나만 목마르겠나, 화분도 목마르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화초 생각까지 한 거고요. 머리가 짧으면 샴푸할 때 물 아낄 수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세차를 못해서 물티슈로 닦았다. 사실 이제 물티슈로 그 전에 변기 닦았다, 아이 몸도 닦아줬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세차.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운동하면 땀이 나서 샤워해야 돼서 운동도 잠시 쉬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딸이 너무 샤워하고 싶어서 샤워하는데 뭐 잘못한 거라고 샤워하지 말라고 잔소리 했다 싸움이 났다 이런 엄마들도 계신데요.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위기에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뭐 어떻게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되면 똘똘 뭉쳐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물 부족으로 지금 계량기 75%까지 잠겼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고단하실까 싶으면서도 이렇게 함께 이런 방법을 공유하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보기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 게 빨래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물탱크 같은 거 청소할 때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단수되면 미리 물 받아놓고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간밤에 아이가 이불에 소변을 봐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껴 쓰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설거지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댓글에 이게 죄송할 일인 게 씁쓸하다. 저는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안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위로를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이거 참 큰일이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강릉이? 일단은 공중화장실 50여 곳이 폐쇄가 됐다고 하고요. 시내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지금 2주 안에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지금도 수도 계량기를 75% 정도 잠가서 물이 졸졸졸 나오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만약에 이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격일제 혹은 시간제로 물을 공급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비가 좀 시원하게 비답게 와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난 앞으로 열흘 정도 강릉에 비 예보가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다행히 여기저기서 조금 온정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기업들의 생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쿠팡은 2리터 생수 20만 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경우에는 생수 100만 명을 강릉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5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최대 규모 지원이라고 하고요. 정선에서도 2만 병, 경기도에서도 16,000병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더 걱정이네요. 다음 사건은 어제 오후 합정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검은 연기로 역이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 영상에 승객들이 그 연기를 보고 지금 도망치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에 합정역에서 이제 연기가 나고 있다 이런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예. 보신 것처럼 매캐한 연기와 함께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지하상가의 성인의 말에 따르면 이때 개찰구에서 연기가 갑작스럽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20여 분 만에 이제 진압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여간의 외병이 좀 검게 그을렸다고 전해지고요. 예. 다행스러운 점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승객들이 뛰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당황하죠. 그리고 사실은 바로 6일 전에 지난달 27일에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도 또 화재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놀란 승객들이 우선은 뛰어서 이렇게 역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 역 상황을 빨리 파악한 이 역내 직원이 안내 방송도 했고 이 소방대원들도 빨리 도착해서 함께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 또 서울교통공사 이 소방대 다 힘을 합해서 긴급하게 이 이제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합정역에 보면은 여기 상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상인들도 이 주방에 불 빨리 끄고 지상으로 대피했다면서 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기가요, 그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뭐 이제 6호선하고 2호선도 합해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운행도 좀 차질을 빚었을 것 같아요. 빚었습니다. 운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30분, 이 진화는 20분 만에 됐는데 한 30분 정도 이 역에서 말하자면 2호선 있죠, 6호선 있죠, 그리고 양방향. 말하자면은 열차 종류라면 이제 4종류가 되겠죠. 2호선 양방향, 6호선 양방향이 모두 30분 동안 무정차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역사 내 개찰구 주변 이런 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뿌였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멈췄던 건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환승역이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경기도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합정역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시다 여기서 내려서 이 이제 광역버스로 환승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공사 직원과 소방대원들의 안내 덕에 잘 어떻게 보면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 김지훈 변호사 이 연기가 도대체 왜 발생한 거죠? 예,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합정역에 있던 한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배터리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배터리가 아니고요. 20kg 정도 되는 대용량 배터리였다고 20kg?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개인용 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류라고 하죠. 이런 배터리로 밝혀졌는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를 해서 불이 잘 안 꺼지고 계속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물이 가득 담긴 수조에 넣어서 꺼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배터리를 이렇게 큰 배터리를 들고 탑승을 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렇게 타는 것 자체는 지금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경범죄처벌법상 형사처벌을 하려면 위험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지만 배터리 자체가 위험물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다만 이제 지하철 운송 약관에 이런 이제 너무나 큰 대용량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로 분류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국인 여성이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남성의 저지른 범죄죠. 맞습니다. 어제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대낮에 한 여성이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에 목 부위에 흉기로 인한 자상이 있는 흔적이 보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검정 티셔츠를 입은 30대 남성이 도망가는 걸 봤다는 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결국 하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면 홍 기자님 범인은 밝혀졌어요? 잡혔죠? 네, 밝혀졌고 잡혔죠. 이 한국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지난해 11월에 일본어 학습 앱을 통해서 만났고 지난 4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이제 이 남성이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만나러요. 네. 그런데 입국한 지 열흘째 되는 날 9월 1일에 이 피해자가 휴식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의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 이 매장에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나온 순간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노리고 이 여성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 사귀었는데 지금 불과 4, 5개월 만에 이렇게 감정이 상대를 살해할 만큼까지 간다는 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 남성은 연인을 살해한 겁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전 연인을 살해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기 며칠 전에 도쿄의 한 파출소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이 한국에서 이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별을 말했더니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대처 방안을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흔히 교제 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성은 일본에 입국한 게 23일이고 여성이 신고한 게 29일이면 이 사이에 뭔가 좀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체포된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제 정확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에 여성이 폭행 신고를 한 이후에 일본 현지 경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남성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고요. 여성에게는 남성이 모르는 곳에 좀 안전하게 대피해 있을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남성이 경찰에 이제 돌아가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오사카 관광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신고한 다음 날에 다시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서 경찰이 결국 이 남성을 귀국 조치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지훈 선생,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일본 이제 뭐 출입국 관리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 관리법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제대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출국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범죄가 아니라 계속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귀국 권고를 하는 정도밖에 조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요, 홍 기자님, 이 남성의 신상이 일본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대로. NHK 비롯해서 지금 많은 언론이 이 남성의 얼굴도 다 공개하고 신상, 나이를 비롯해서 뭐 신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강력범죄 용의자의 경우에는 신상을 이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게 그 법에 따른 것이기만을 바랍니다. 혹여라도 한국인이어서 이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그럼 김준일 변호사, 우리나라 뭐 어쨌거나 그 사건과 별개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일본법이기 때문에 일본법과 일본 관행에 따라서 공개된 거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국에서 이 신상 정보를 한국인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리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 남성 어떻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처벌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